네,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 황하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시는 목차들을 좀 쭉 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인데 경제 쪽 관련된 이제 발제가 7개,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쪽 이제 관련된 발제가 1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에는 성공을 했지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좀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 인문사회 쪽 관련된 연구들도 같이 많이 좀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저희 분과는 일상회복 분과인데요. 저희 발표 제목을 지역 공동체 회복 방안이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조금 종합을 해서 제목에 맞게 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각각 어떤 지역 공동체에 속해 계신가요? 이 질문에 사실 딱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를 떠올리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회의 지역 공동체가 지금 남아 있는가? 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지역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가?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면서 사실 어려웠었고요. 나름대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 잠깐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참 많이 바꿨죠.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불규칙한 그런 일상생활이 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귀찮아 그러면서 그냥 이것저것 시켜 먹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또 주류 판매량이 그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술을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이 좀 붕괴되고 저도 좀 체중이 많이 늘었었는데 확진자라 그래가지고 체중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산업 생태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가장 큰 게 이제 음식 배달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거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었어요. 주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로 부각을 해가지고 집콕 생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재택근무 아직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좀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재택근무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초기에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걱정하고 사람들도 걱정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반 정도 코로나19 중반 정도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재택근무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다시 좀 돌아가고 싶다. 이제 회사에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다들 이제 회사 출근하라고 그랬다는데 이제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읽은 것이 아닌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재택근무 이야기는 지대 이론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업무센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 CBD의 이제 지대가 높아지면서 교회 업무센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재택을 한다. 이것의 전제는 사실은 이제 교통통신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을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통신 기술이 나름 발전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값비싼 실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성공적인 실험이었냐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차분히 좀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요새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맘카페,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죠? 아파트 분여회라 그러나요? 이 세력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익 집단으로까지 지금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쪽에 어떤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자영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이외에 사실은 아주 전통적인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종교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 코로나 초기에 이 그 대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일어났었는데요. 근데 이제 종교 공동체조차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모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 결과 굉장히 일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제외하고서는 이 관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조사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회관계망이 굉장히 축소가 됐고, 이 사회적 고립도라고 한다면 내가 주변에 뭐 급전을 뭐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급하게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 몇 가지를 모아서 만든 지표인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그 사회적 고립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 과제를 하면서 그 설문조사를 수행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여기에서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좀 멀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사실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 조금 가까워졌죠. 이제 집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싸우는 일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조금 가족들끼리는 조금 가까워졌다라고 하고요. 이 관계의 변화가 근데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대면 기술이나 이런 그 기술 매개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익숙해가지고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한 반면, 이제 60대 이상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적응하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사실은 그 젊은 세대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하는 질문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공동체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 있습니다. 저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를 아시는 아주머니 뭐 아저씨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나쁜 짓 못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공동체가 무엇이고 이들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약화되어 왔죠. 사실 지금은 공동체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속도를 조금 가속화시킨 것이냐, 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후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니라 어차피 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조금 가속화시킨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 변화의 가속에 대해서 젊은 세대일수록 굉장히 더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들은 이 기술 매개의 변화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저도 집에서 그 아내하고 서로 다른 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직장 내에서도 서로 카톡으로 얘기하고, 어차피 변화되고 있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속화시켰고, 젊은 세대들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 2000년에 그 퍼트남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인데요. 미국의 그 전통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몰락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4가지 원인을 적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좀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장거리 출퇴근, 그 교회화 확장이죠. 세 번째는 텔레비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TV 보다가 가족들과 소통이 없어진다, 이웃들 간의 소통이 없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세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공동체가 없어진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공동체 내에서 있는 취약한 계층들, 취약한 사람들 또는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발생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기능을 사실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해체가 되면서 이 취약성을 돌보는 그 몫이 국가에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국가가 취약계층들을 돌봐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파편화되었고 이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고 국가가 이제 돌봐줘야 되는 그런. 예. 그래서 이제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통 그 호두가기에 물려 있는 호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두가기가 다리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외부적인 위험에 의한 충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외부적인 충격이 와도 그 피해가 크지 않은 반면에 그 사회의 구조가 불완전하면 작은 외부적인 충격이 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연구를 하면서 그 감염병 취약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사실 예전에는 감염병 취약성이 개인의 역학적인 취약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노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역량, 차별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취약성의 악순환이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덜 취약한 계층은 같은 충격에도 약한 충격을 받게 되고 또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낮은 회복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더 취약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충격에도 강한 충격을 받게 되고 회복을 하기까지에는 더 높은 회복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충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충격이 왔을 때는 그 외부의 충격이 조금 더 강한 충격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취약성이 악순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포용적인 회복 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더 취약한 계층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취약성의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포용적인 회복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저희 연구진 분들께서 이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그 정책적 대안들 중에서 이제 이 공동체 회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적합하고 좋은 그런 정책들을 제가 좀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 역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기회는 되게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장애인들의 디지털 교육을 하기 위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에 대한 거를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융합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절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퇴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런 그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런 그 이제 노년층 분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량적인 평가만 하고 있고 이걸 질적인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뭐 그렇게 이제 실적 채우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노년층의 그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비대면 사회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보편적 디자인,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그 사회적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디지털 기기로 제공이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그 신체적 사회적 환경 조건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디지털 전환되었을 때 취약계층들이 방역 정보나 백신 정보나 뭐 이런 것들 뭐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것에 대한 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은 다시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직면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차별 없는 비대면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을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 디바이드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모든 국민의 그 개인적 역량이나 조건 때문에 위험에 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이제 그 교육부 2022년 업무 계획에 그 주요한 내용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사회의 전환이라는 어떤 그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교실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집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게임을 해야 되나 수업을 들어야 되나, 부모님들도 제가 지금 태블릿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수업을 듣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더 힘써야 하는 것은 이 수업 환경에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아이들이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 정보 관련 얘기는 아까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허위 정보들이 나왔죠. 예를 들어 불가리스 먹으면 예방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백신이 그 모든 인류의 DN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 음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주 허황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퍼졌을까요? 놀랍게도 60대 이상이 이러한 정보를 가장 접하는 가장 그 주요한 통로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옳고 그름을, 맞고 틀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프라이밍 이펙트, 에코 체인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 받아들인 정보가 각인되고 그것이 점점 확증 편향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신념이 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되죠. 결국 이러한 그 인공지능 큐레이션에 따른 그런 학습들이 사회 분열을 이제 초래하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책이 좀 필요한데, 허위 정보를 이제 컨트롤하겠다고 하면 이게 빅브라더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관 협의체 이런 얘기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인데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동 돌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이나 아니면은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재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아동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77%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집에서 이제 애들을 돌보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미쳐가는 거죠. 이 애들하고 원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아이와의 오랫동안 같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동 돌봄 서비스가 부처가 굉장히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썼나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역이죠. 지역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사실상 해체되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나서서 억지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온라인 공동체든 오프라인 공동체든 이런 공동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국가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